다양한 형태들이 주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 문제를 우리 제자들이 많이 약해요.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전제되어 있는 수학적 상식들이 어떤 학생들은 그 부분을 잘하는데 또 다른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바로 식을 작성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양한 활용의 유형들을 살펴보고요. 그러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식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식을 만들어 가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를 거꾸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시하는 이 유형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많은 유형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꼭 풀어볼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개념이려니와 개념에서는 아하, 이러한 유형, 활용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선 어느 활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1차 방정식 활용할 때에도 미지수를 구한다. 미지수를 정한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미지수를 정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알맞게 식을 작성을 한다. 그 식을 작성한 것을 푼다. 그래서 나온 답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 네 가지의 과정은 어떤 활용 문제를 풀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 문제 나올 때마다 약한 이유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것이 덜 익숙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딱 보았을 때 아,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 유형은 이런 공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 잘 안 길들여진 경우에 그것이 기억에 떠오르지 않아서,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몰라요, 쉽게 몰라요 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공부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적인 부분, 즉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혹시 약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알고 있다 하나 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문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단계에서 식을 만드는 부분, 대부분 여기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해당하는 형태에서 어느 부분에 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이번 시간 공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얘기가요, 바로 수,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수가 등장할 수도 있고 무엇의 가격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간단한 몇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우면서 어떤 자연수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였다, 또 다른 자연수를 똑같은 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였다 등등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A라고 하는 수를 B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게 되면서 나머지가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 상태의 식으로 놓고 풀었을 때는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나눗셈의 검산식 이용하는 거. 혹시라도 이러한 조건으로 문제에서 뭐 어떤 조건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나누어지는 그 식은 또는 수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무엇을 더했을 때, 나머지를 더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검산식으로 바꿔놓고 접근을 한다면 보다 더 수월하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의 자릿수, 그 다음에 1의 자릿수, 두 자릿수에 관련된 수를 뭐 바꿔 놓았더니 원래 수, 그래서 내가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나오는 수를 각각 x라고 설정을 하고 y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의 식을 작성을 하게 될 때 내가 이 수를 읽어내요. 예를 들어서 이 수가 27이었다 그런다면 27 이렇게 읽으면서 27 이렇게 읽죠. 그렇게 읽는 것처럼 만약에 x10y라고 하는 수를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 x10y라고 쓰게 되면 수 자체로 표현했을 때는 얘가 10의 자리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지만 x 문자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서로 다른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x와 y를 곱한 것으로 우리 수학에서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곱셈교가 생략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처럼 x10y라고 하는 이 수를 실제 그 크기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 옳지.
10의 자리에 있는 수 10x하고 1의 자리에 있는 수 y에서 10x 플러스 y라고 하는 식으로서 x, 10y 임의의 두 자리 자연수 그 수에 대한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의 자릿수하고 10의 자릿수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처음 수보다 커졌어요. 또는 작아졌어요. 처음 수보다 몇 배가 되었어요. 몇 배만큼 작아졌어요. 뭐 이런 것들의 조건들이 등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더라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물건을 샀을 때 가격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물건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데 옳지 그것을 몇 개 샀을 때 얼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 합쳐서 물건 전체의 개수 서로 다른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X개 사고 Y개 샀다. 그랬는데 물건 한 개당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해 놓은 건 A1짜리 물건. 또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A1짜리 물건 몇 개? 여기에서 X개. 그것의 가격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의 A1이니까 하나의 가격이에요. 개당. 그래서 AX1 이렇게 살펴보듯이 문제에 따라서 이제 약간 함정을 팔거나 아니면 약간 까다롭게 낸다면 10개의 A1인 물건 X개의 가격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10개의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 개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옳지 10으로 나눠야겠지. 10분의 A1이 바로 한 개당 가격이 되겠더라. 그래서 한 개의 가격으로 바꿔놓고 나서 그거 X개의 가격 하게 되면 10분의 AX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해서 문제에서 이제 식을 만들 때 다음처럼 수나 가격이나 개수에 관한 것으로 문제를 물어보게 된다면 이때 대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식을 정리하게 되고 그 식을 정리하는 연습은 어떤 것은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대로 못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내용에 관련된 것 뭐 속력 시간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농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관계에서 약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내용을 몰라서인 것인지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를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 건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증가 감소 1에 대한 문제가 또 이런 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증가 감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보고 싶은 건 이런 얘기 가장 많은 유형으로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올해 학교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 또는 학교 전체 학생 수를 주면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생 수가 얼마만큼 남학생이 얼마만큼 줄거나 늘고 또는 여학생이 얼마만큼 늘거나 줄어서 전체 학생 수가 얼마만큼 늘거나 줄었다. 자, 이랬을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건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예요. 올해 학생이 작년에 비하여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미지수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흔히 미지수로 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에서 미지수가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올해 남학생 수를 X로 놓는 순간 식 만들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랬을 때는 문제에서 분명 물어보는 것은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다고 할지라도 내가 식을 만들 때에는 기준이 작년에서부터 감소 증가에 관련된 얘기가 조건으로 주어졌다면 작년 남학생, 작년 여학생을 X, Y로 둔 상태에서 그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식으로서 문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또한 일에 대한 문제는요. 전체 일의 양을 얼마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일을 하면 며칠 만에 일이 끝나고 B가 일을 하면 며칠 만에 일이 끝나는데 A가 일을 하다가 며칠 일하다가 B가 며칠 일해서 일을 마무리했고 만약에 또 A와 B가 힘을 합쳐서 며칠 동안 일을 했을 때 일이 끝났다. 만약에 A 혼자 일한다면 며칠이 걸리겠는가? 이런 문제들은 전체 일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다는 거. 여기 봐. 이거 요 교재에 선생님이 다 적어놨던 거예요. 다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더 교환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일량을 1로 놓고 나서 각자 하루면 하루, 1시간이면 1시간, 즉 단위 시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문제 속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증가 감소에 대한 다음 내용을 보죠.
어느 학교 작년 학생 수가 800명이었는데 올해 남학생이 2%가 줄고 여학생은 10%가 늘어서 814명. 총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14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봐봐. 다시 한번 봐. 올해 남학생 수 물어봤지. 얘를 x로 놓는 순간 올해 남학생 수를 만약에 x로 딱 놨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 그쵸? 작년 학생을 거꾸로 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기준을 봐봐요. 올해 남학생이 5%가 줄고 그랬어요. 언제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5% 줄었으니까 기준을 작년에 둬야 된다고. 그러니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작년 여학생 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Y라고 하는 문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처럼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 결국 작년에 800명이었으니까 Y는 어떻게 된다? Y는 옳지. 800-X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식 하나가 마련이 된 거지. 이렇게. Y는 800-X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올해에는 남학생이 5%가 줄었대. 얘들아, 5%가 줄었다는 얘기는 빠졌다는 얘기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빠진 수만큼을 생각한다면, 물론 빠지고 나서의 전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100분의 5 한 거. 즉 x라고 하는 명수에서 남학생 수에서 100분의 5x만큼이 빠졌으니까 얘는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몇 명이 늘어났다? 14명이 늘어났다 그 얘기예요. 식을 간단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만큼이 얼마만큼이더라? 100분의 5x만큼이 줄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학생은 늘어나서 어떻게 됐냐? 10%가 늘어났대요. 그럼 여학생은 Y가 얼마만큼? 10%만큼 늘어났다는 게 100분의 10만큼, 10Y만큼이 늘어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줄고 늘어난 것의 개수, 명수가 개수란다. 명수가 몇 명이 된다? 14명이 된다. 즉 이 둘을 더하게 되면 14가 된다 그 얘기예요. 식을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100분의 5x 플러스 100분의 10y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래서 얘를 물론 10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약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100을 양변에 곱해서 식을 먼저 조금 간단하게 만들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10y가 1400. 다시 양변을 5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5로 나눴으니까 2y는 5로 나눴으니까 5, 2, 50, 5, 20, 40, 280 이렇게 나오죠.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280 요 식하고요. 얘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y는 800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얘를 연립하겠습니다. 대입법 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배의 800 마이너스 x. 그것이 280.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6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는 280.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는 1600 마이너스 28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0, 2, 5에서 1320 이렇게 되죠. 3x는 1320 마이너스 양쪽 거꾸로. 자, 거꾸로 이제 이항시켰을 때 그러면 x는 432, 432에서 44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여기다 440이라고 딱 적어. x 찾았으니까. 잘 봐. x는 작년 남학생 수예요. 뭐라고? 작년 남학생 수. 거기에서 얼마만큼 빠져야 돼? 100분의 5x만큼 빠져야 돼. 440에 대한 100분의 5라고 한다면 5로 나누면 20분의 1이지. 20분의 1만큼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여기에서 22명을 빼야 돼요. 올해 남학생 수는 440명에서 몇 명만큼 빠져라? 22명만큼 빠진 그 학생이더라. 그래서 문제 정답을 뭐로 적어야 돼? 418명이라고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느끼는 제자들이 있는데 까다롭게 느낄 거 없어요. 내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접근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면 예제 2번에 A, B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A가 12일, B가 10일. 맞죠? 나오죠? 일을 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일을 A가 6일, B가 15일 동안 일하여 완성하였다. 이 일을 B가 혼자 한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여라. 자, 이 얘기. 여기에서 변치 않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은 전체 일의 양을 항상 뭘로 생각하자? 전체 일의 양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재.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A나 B가 단위 시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A, B의 일의 능력을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능력. 처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일 처리 능력. 그게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생산하는 기계가 될 수 있고 A 혼자 기계를 돌렸더니 전체 생산량에 얼마만큼 며칠이 걸려서 일을 전체 생산량을 완성했고 전체 생산량 1, 2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A가 12일, B가 10일 동안 일했다. 그래서 A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X라고 하겠습니다. B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Y라고 하죠. 그러면 A, B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A가 12일, B가 10일 동안에 일을 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12일 동안 X, 하루에 X만큼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가진 A가 12일 동안 하고 더하기 하루에 Y만큼 일을 할 수 있는 B가 10일 동안 일을 해서 전체 일의 양 1을 완성했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A가 6일, B가 15일 동안 일을 하여 또 완성했대요. A가 6일 동안 일을 해서 하고 B가 15일 동안 일을 해서 완성을 또 1만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됐니?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전체 일의 양을 1, 각각의 처리 능력을 A, X, Y 미지수로 놓고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두 번째 식에다 곱하기 2 하죠. 두 번째 식에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2X 플러스 30Y 곱하기 2를 했으니까 너는 2. 그래서 2번 식에다가 2를 곱했고 다음 1번 식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빼겠습니다. 변변 빼게 되면 12X 플러스 10Y 그것은 1 이렇게 되죠. 지금 뭐 한다 그랬냐면 변변 뺀다 그랬어요. 변변 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X 지워지고 플러스 20Y가 빼니까 빼면 2-1이니까 1 되더라. 그래서 Y는 얼마가 된다? 20분의 1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Y 혼자서, 즉 B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일을 맞추는데 며칠이 걸리고 20일 걸린다. 그 얘기죠. 정답 나왔네. 20일. 문제 뜻이 뭐예요? 요 뜻이. 2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일을 다 맞추는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하루에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20분의 1만큼 일을 처리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선 도대체 며칠을 곱해줘야 1을 다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래서 얼마? 20. 며칠? 20일. 됐나요?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예제 2번도 완성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죠.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들. 사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속력은요, 선생님이 이제 그 중등 1학년 과정에 여러분들도 1학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을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기본적인 속력, 거리, 시간에 관련된 얘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먼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지? 속력은 얼마만큼 빠르기로 달렸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뭐분의 뭐? 옳지. 시간분의 거리.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갔느냐가 바로 속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미 등식의 성질을 배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양변의 시간을 곱하게 되면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죠. 속력 곱하기 시간. 아직까지도 이것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머릿속에 남겨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시간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양변을 뭘로 나눠서? 속력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머릿속에 남기세요. 이것을 머릿속에 남기라고 뭘 줬냐면 여기다 쓸까? 풍뎅이 한 마리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뭐라고요?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기억나니?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거는 두 번째 내용서부터 조금 중요하게 얘기할게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 내용 여러분들 교환에 트랙을 도는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트랙을 도는 문제. 선생님 트랙을 하나 이렇게 싹 설정을 할게요. 같은 시작점을 두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 한 사람은 이렇게 돌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최초로 만났대. 자,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달린 시간 동안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달린 거리의 거리의 합이 뭐라고요?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산책로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호수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즉 얘가 출발점서부터 계속해서 방향을 돌고 돌았을 때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똑같은 트랙이 있는데 똑같은 호수가 있는데 출발점에서 다시 도착점과 출발점이 일치하는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문제의 형태에서 산책로가 됐건 뭐가 됐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대요. 뭐라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 얘고 반대 방향 여기도 써야지.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은 빠를 거고 한 사람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린 애가 가고 있는데 빠른 애는 동시에 출발해서 다 돌고 또 그만큼 가서 이때 두 사람은 만나게 되겠지. 자, 이때 만난다고 칩시다. 싹싹.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으로 다시 출발할 때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의 달린 거리의 차가 그렇지. 거리의 차. 왜요 선생님? 잘 봐. 분홍색 애가 얼마만큼 돌았냐면 한 바퀴 돌고 요 파란색 애가 돈 것만큼 갔어. 그래서 이거를 쓱쓱 지워볼게. 거리의 차. 많이 돈 애에서 적게 돈 애를 지웠어. 뺐어. 즉 거리의 차가 뭐가 돼? 트랙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싹 가서 더 가서 다시 제자리까지. 트랙 한 바퀴가 되더라. 그 얘기야. 산책로 한 바퀴가 된다. 호수 한 바퀴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둘의 거리의 차가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둘이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걸은 거리의 차가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달린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된다는 거. 됐나요? 반대 방향과 같은 방향인지를 방향을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강물하고 배예요. 자, 이때 다시 한번. 이것만이 전부일까? 아니야. 속력, 시간, 거리에서 기본적인 내용과 트랙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강물,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은요. 이것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등산을 했는데 올라갈 때 길이, 내려갈 때 길이.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서 걸어갔고. 그러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거리하고 내려서 걸어서 갔을 때 거리하고 그런 걸 구하라 라고 한다던가.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속력, 시간, 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의 큰 주제를 선생님이 골랐을 뿐이야. 자, 여기 강물에 대한 얘기도요. 조금 좁긴 하지만 강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 강물은 어떻게 흐르죠?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흐르죠. 근데 배가 있는 여기 있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배가 여기에 있을 때 배의 속력은 여기에 둥둥 떠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강물의 속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겠지. 강물의 속력을 능가해서 가야 돼. 만약에 강물의 속력보다 배의 속력이 뒤처진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되고 나서 밀려가겠죠. 쑥쑥쑥. 위로 올라갈 수 없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 배가 느끼는 속력은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했을 때 배가 실제로 내는 속력은 x-y의 속력을 내겠구나 라고 하는 것. 반면에 배가 상류에서 하류로 다시 내려가게 될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서 업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강물이 배의 속력에 더해져서 배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올라갈 때보다는 더 빠른 속력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식을 완성할 것. 요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 2학년씩이나 됐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 위에 나와 있는 선생님 노란색 글씨로 쓴 거 모르면 안 된다 얘들아. 안 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혹시 모르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풍뎅이 한 마리 그린 거 주머니 속에 잘 접어갖고 다니다가 화장실에서 일 볼 때, 그죠? 옆에 친구들 그냥 버스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등하굣길에 잊어버렸다 싶으면 한번 꺼내서 보고 또 한번 꺼내서 보고 머릿속에서 온전히 남겨두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문제 보면 등산을 하는데 봐봐봐. 맨날 그런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올라갈 때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시속 6km로 걸어서 6시간이 걸렸다. 이때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 뭘 구하래요?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가 있겠니? 올라간 거리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올라간 거리를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놓고요. 내려온 거리를 y라고 나누겠습니다. 자, 미지수 설정이 됐으면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죠.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러니까 전체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그러면 내려온 거리 첫 번째 식은 여기서 만들 수 있겠네.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그랬어요. 그러면 y, 내려올 때 그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어떻게 된대? 4km 먼 거리니까 플러스 4에서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설정하죠. 더 먼 길을 시속 6km로 걸어서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오르고 내리고만 했으니까 6시간 걸렸다라고 한다면 걸린 시간은 뭐분의 뭐? 옳지. 속력분의 거리. 속력 얼마로? 시속 2km로. 올라갈 때 거리 x시간, xkm를 걸린 시간. 내려올 때는 ykm의 거리를 얼마만큼의 시속 6km로 걸어서 걸린 시간이 총 6시간 걸렸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씩 만들었고 두 번째씩 만들었어요. 풀면 되겠죠. 뭐로 풀까? 내려온 거리 y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를 선생님 요번에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 볼게요.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될 게 y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법을 똑같이 써먹되 x는 y-4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양변에 6을 곱하면서 개수를 정수화시키겠습니다. 그럼 너는 3x 플러스 y는 얼마 곱했다고? 6 곱했어요. 그럼 6, 6에 3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x 대신에 y-4를 또로로록 갖다 대입법. 그러면 넌 얼마? 3y-12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 36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y가 얼마가 되고 48이 되겠죠. 그러므로 y는 얼마가 된다? 4, 1은 4, 4, 2, 8 해서 12. 문제 내려온 거리는 12km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됐지? 선생님 저는 x부터 구했는데요. 그래도 돼. 그리고 나서 y 구했는데요. 잘했어. 대신에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는 놓치지 말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문제 3번 이렇게 해서 등산로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으로 문제 한번 답을 찾아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요거 나오네요. 배, 강물.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봤던 거. 요거 이제 문제를 살펴본다고 했죠. 배를 타고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6시간, 내려오는 데는 3시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건 똑같은 배의 속력이라고 한다 한들 실제로 배에서 발생하는 속력은 강물의 속력을 이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속력이 원래 속력보다는 조금 처지겠죠.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라. 자,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요. 배의 속력. 배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속 ykm, 그 다음에 너는 시속 xkm.
보죠. 내용을 아무리 선생님 문제를 읽어봐도요. 도대체 어떻게 식을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서요.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급한 마음에 식을 싹 써주고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 아, 그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리 제자들이.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제시를 하게 되냐면 오프라인에서도 이걸 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읽어서 식이 안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여러분들 생각에 바탕을 두고 식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백날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각하지 않는 것을 빼놓고 봤을 때는 풀이를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라고? 풀이를 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런데 맨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 변형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럼 변형될 때마다 변형된 그 풀이 방법들을 모두 다 외울 거야?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이해라고 하는 반짝임이 있어야, 팍 하고 하는 반짝임이 있어야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틀리더라도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틀렸을 때 과감하게 빡 틀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 설명을 들은 뒤에 그걸 참고 삼아 자기가 스스로를 이해시켜 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강물이야.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그래서 제시하는 게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려봐라. 여기 상류야. 여기 하류야. 그러니까 강물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를 거야. 자, 그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전체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6시간, 내려오는 데는 3시간이 걸렸다.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자,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한다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다. 시간은 다시 한번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 이건 기본이야. 그럼 그 기본인 상태에서 첫 번째씩 만들면 거슬러 올라가는데 6시간 걸렸다고 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배의 속력을 X라고 했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했어. 그럼 실제 배가 나타내는 속력은 강물의 속력을 이기고 가야 되니까 X-Y만큼이 실제 배의 속력이 될 것이고, 맞아요? 실제 배의 속력. X-Y가 실제 배의 속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걸렸대? 6시간이 걸렸대. 6시간. 아, 그러면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간, 속력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실제 배의 속력은 X-Y고, 그래서 6시간 동안 걸려서 그렇게 갔더니 전체 36km 갔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지. 됐어요? 두 번째 식은 3시간 걸렸대. 실제 내려올 때는 이렇게 강물의 속력을 업고 내려오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갈 때보다 강물의 속력이 배의 속력에 더해지면서 3시간밖에 안 걸렸대.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X 플러스 Y라고 하는 속력으로 달렸더니 36km를 갔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양변을 6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X-Y는 6이 나오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12가 나와요. 자, 이 식이 나오기까지. 이 식 나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풀어낼 수 있죠. 가감법 쓰는 게 훨씬 빠르겠지. 뭐 구하래? 배의 속력 구하래. X 구하란다. 더하면 돼. 변변 쫙 더했더니 얼마? 2X가 18. 그래서 X는 얼마? 9. 그래서 얼마? 시속 9k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예제 3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조금 잔소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분석하는 능력을 외우는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구해야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존재하면서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분명히 문제에선 조건을 주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조건들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적용시키는 단계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배운 개념이 있답니다. 그 개념이 온전히 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가급적 미리 풀어보거라. 그래야 내가 모르는 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농도에 관한 문제. 이것도 두 가지 공식이 기본이에요. 뭐냐면 소금물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용액이라고 얘기하면 어려울 테니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그런다면 어떤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의 양분의? 그렇지. 용액의 양. 즉 어디 가니 놀아?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물의 양분의. 간혹가다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 농도 관련된 문제 수학 선생님이 안 내신대요. 지금 안 나오면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학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또 없겠죠. 과학 시간에 배울게요. 그럼 그러든가. 내 제자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배워가도록 하십시오. 곱하기 100. 얘가 바로 뭐야? 소금물의 농도 %로 나타냅니다. 됐니? 이것 역시도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만 하나 정확히 알아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 뭐 있어?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우리의 친절한 등호씨는 그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면 돼? 양변에다가 먼저 100으로 나눠. 뭘 구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소금의 양만 남도록 식을 바꿔가는 거야.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만 남겠지. 그래서 100분의 농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분모에 뭐 있냐면 소금물의 양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금물의 양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양변에 다시 소금물의 양을 곱해. 그러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모의 소금물의 양은 약분돼서 없어질 것이고 우측에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식인 농도 구하는 공식. 용액의 농도는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녹는 물질 곱하기 100이에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즉 용질의 양을 구하고 싶다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용액의 양 하면 돼요. 그런가요? 요 두 가지의 내용을 각각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을 섞었다. 아니면 물을 증발시켰다. 그것들은 내가 구해야 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변형시켜 갈지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도 해보고 안 되면 진짜 그릇에 갖다 물을 떠놓고 소금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익히는 것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선생님 말 명심해요.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성적을 올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조바심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조바심이 여러분들의 큰 길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 명심하고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